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산전기학원 강규대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3회차 전력공학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실까요? 1번 보니까 손실계수하고 부하율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일단 기억하실 것은 손실계수는 부하율 F하고 F제곱의 사이의 중간쯤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이쪽을 F제곱으로 쓸까요? 어차피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우리 교직 보기에 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볼게요. 어쨌든 손실계수는 F제곱과 F 사이, 부하율과 부하율 제곱 중간쯤에 존재하는 값이다 라는 요 내용을 먼저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하율이란 1 이하를 갖고 있죠. 그렇죠? 원래 부하율은 최대 전력과 평균치를 비교한 거기 때문에 항상 1 이하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부하율이 0.9다. 그럼 부하율을 제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81이 되겠죠. 0.81. 그럼 예를 들어 부하율이 0.8이라면 제곱하면 0.8의 제곱이니까 0.64. 하나 더 볼까요? 0.7이라면 제곱하면 0.77에 49, 49.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부하율 자체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제곱을 하게 되면 얘보다 더 작아진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손실계수가 부하율과 부하율 사이에 존재하는데 항상 F제곱보다는 F가 더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 중에서 지금 H가 손실계수니까 H는 F와 F제곱 중간에 있는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F가 중간에 들었으니까 잘못됐네요. 얘도 F제곱 들어있으니까 잘못됐고요. 그럼 H가 중간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F제곱보다 F쪽으로 등호가 올라가 있는 게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가공송전선에 사용하는 애자련 중에서 전압 부담이 최대인 것을 물어봤네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자, 우리가 애자련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우리 그림으로 볼까요? 자, 애자가 철탑이 이렇게 있고 이 철탑에 애자가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10개를 기준해 볼게요. 여기 클램프가 있고 이렇게 가겠죠? 여기가 철탑, 여기가 전선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아시면 되겠죠? 이 애자련 중에서 전압 부담이 가장 큰 애자, 한마디로 말해서 제일 고생하는 애자, 전선 바로 가까이 붙어있는 얘가 전압 부담이 가장 큰 애자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반대로 그러면 전압 부담이 가장 적은 최소가 되는 애자, 제일 놀고 있는 게 누구냐는 거죠. 바로 요 놈이 되겠습니다. 철탑으로부터 세 번째 또는 철탑에서 3분의 1 지점, 얘가 가장 전압 부담이 적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은 최대인 애자를 물어봤으니까 얘를 물어본 거죠. 전선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1번이 정답 되겠고요. 자, 혹시 만약에 전압 부담이 최소인 애자 그랬다면 철탑으로부터 3분의 1 지점이 바로 가장 최소가 되는 애자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한류 리액터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이 뭐예요? 라고 했네요. 우리 한류 리액터에서 한류라는 게 뭡니까? 전류를 제한하겠다. 전류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제한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류 중에서 가장 크고 무서운 전류가 누구냐? 바로 단락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단락전류를 제한시켜주는 게 바로 한류 리액터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단락전류가 억제가 되고 제한이 되면 결국은 뭐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바로 차단기 용량이 줄어든다는 거. 그래서 차단기 용량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것까지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리액터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전력공학 그러면 대표적인 4대 리액터가 있죠. 요거는 돌아가면서 출제가 잘 되니까 같이 묶어서 외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방금 문제에서 출제된 한류 리액터라고 하면 자, 한류, 전류를 제한한다. 무슨 전류? 단락전류. 그래서 단락전류를 억제한다 하셔도 되고 제한한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블로 리액터 나오죠. 자, 블로 리액터 그러면 페란티 현상을 방지합니다. 페란티 현상 방지. 자, 페란티가 뭔지 아시죠? 송전단보다 수전단 전압이 더 높아지는 현상, 이게 페란티가 되는데 블로 리액터로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직렬 리액터라는 게 또 나오죠. 자,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블로 리액터는 다른 말로 병렬 리액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얘는 직렬 리액터죠. 얘는 바로 오고조파를 제거하는 거죠. 오고조파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소호 리액터라는 게 나오네요. 소호 리액터는 우리가 중성점 접지할 때 바로 소호 리액터를 달아서 지락전류를 없애버리는 거죠. 바로 공진을 이용해서 지락전류를 없애는데 이 지락전류가 아크를 동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락전류가 사라지니까 지락에 의한 아크가 사라진다, 소멸된다. 이렇게 해서 이 4대 리액터는 여러분께서 좀 필수적으로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한류 리액터니까 4번이 정답 되겠네요. 자,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달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라고 했네요. 자, 달로기는 가장 기본적인 계폐기고요. 차단기와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달로기는 아크를 끌 수 있는 소호 능력이 없죠. 반면에 차단기는 아크를 끄는 소호 능력이 매우 우수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1번에 소호장치가 있어요. 잘못됐네요. 1번 틀렸습니다. 1번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아크를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한 번씩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송전탑에서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뭐냐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송전선로 철탑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철탑은 접지가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접지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뭐가 생깁니까? 그렇죠. 접지 저항이 생깁니다. 이 접지 저항을 철탑 접지 저항 이렇게도 부르고요. 철탑 다리에다가 접지한다. 그래서 탑각 접지 저항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애자를 매달고 송전선이 갑니다. 그런데 철탑 꼭대기에 전선 하나가 더 있죠. 이 철탑 꼭대기에 애자도 없이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전선이 있습니다. 자, 요 놈이 뭐냐? 가공 지선이라고 부르죠. 자, 얘가 하는 일이 뭘까요? 자, 선로에 낙뢰가 떨어졌을 때 송전선 때리지 말고 나를 때려라 이거죠. 바로 이 낙뢰로부터 선로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가공지선입니다. 그러면 여기 떨어진 낙뢰가 어디로 갑니까? 접지를 통해서 땅으로 빠져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접지 저항이 만약에 대단히 크다면 저항이 크니까 이 낙뢰가 못 빠져나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애자를 파괴시켜버리고 거꾸로 선로로 침투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역섬락 현상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역섬락이 왜 생겼을까요? 바로 이 접지 저항이 너무 커서 그렇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이 역섬락을 막으려면 이 접지 저항을 줄여줘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섬락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탑의 접지 저항 또는 탑각 접지 저항을 줄여줘야 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하는 게 뭡니까? 이 철탑의 접지 저항을 줄여주려고 시설하는 게 바로 매설지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역섬락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보기에 이 내용 대신에 매설지선을 설치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6번 보겠습니다. 삼상 3선식 송전선에서 L을 작용 인덕턴스라고 하고 L2하고 LM을 대지를 기로로 하는 한 선에 대한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L2가 자기 인덕턴스고요. LM은 상호 인덕턴스라는 겁니다. 이들 사이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대지를 기로로 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게 조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요거는 우리가 다 유도는 과정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 된다 그러면 바뀌지 않고 똑같이 나오는 문제라서 답만 암기하는 문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지기로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자기 인덕턴스에서 상호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자기가 LE, 상호는 LM이라고 줬으니까 둘이 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답만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저압 네트워크 배전 방식에 대해서 설명한 것 중에 틀린 걸 고르라는 거죠. 일단 포인트는 저압 네트워크 방식이고 잘못된 거, 틀린 걸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전 방식 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가장 좋은 방식이 바로 네트워크 방식이죠. 다른 말로는 망상식이라고 합니다. 망상식의 망자가 바로 그물망자죠. 즉 배전망이 이렇게 하나의 그물처럼 얽혀 있다는 거고 여기 변전소로부터 이렇게 전력이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가까운 곳 어디 곳이든 간에 수용가가 이렇게 전력을 끌어다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좋은 점이 뭐예요? 어느 한쪽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 여기 수용가가 정전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회해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네트워크 방식은 가장 좋은 점이 무정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정전 공급이 가능하고 따라서 신뢰도가 매우 높은 방식이 바로 네트워크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배전망이 막 그물망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어디다든가 부하를 쉽게 걸 수 있기 때문에 부하 증가되는 거에 적응성 또는 융통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하가 분산되기 때문에 이 선로에 생기는 전압 강화나 전력 손실이 적게 생긴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도 적고 무정전이 가능하고 부하 증가에 아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는 플리커 현상도 굉장히 감소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대신 단점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비쌉니다. 가장 우수한 방식이니까 무엇보다도 제일 비싸다는 거 당연한 거죠. 항상 좋은 게 비싸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배전망이 너무 복잡하게 그물망처럼 얽혀 있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곳에서 감전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축의 접촉사고가 커진다 이거죠. 인축의 접촉사고가 증가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나 가축이 사람이나 동물들이 배전망에 접촉될 우려가 있다는 건데 이게 바로 감전사고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류가 역류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보호장치를 사용해서 요소마다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비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걸 고르라고 했는데 2번에 보시게 되면 부하 밀도가 적은 곳에 유용하다라고 했는데 부하 밀도가 적다는 건 다시 말하면 시골 같은 데 보시면 부하가 듬성듬성 띄엄띄엄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다가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좋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얘는 반대로 부하 밀도가 높은 곳에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게 훨씬 유용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됐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요거 말고도 배전 방식, 네트워크 배전 방식에 대해서 이런 단점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번을 보시게 되면 사고나 정전 등 중대한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정전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예비 전원용 선로로 전환시켜주는 장치가 뭐예요? 라고 했네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용 라인이 있고 예비 라인을 깔아서 한전호도 2개 이렇게 라인을 깔아서 평상시에는 상용 라인으로 이렇게 부하가 전력을 사용하다가 만약에 상용 라인에서 문제가 생겨서 정전이 됐을 경우에 다시 복전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부하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는 미리 사전에 준비해놓은 예비선로 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서 전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때 이런 놈을 우리가 ALTS라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이걸 그대로 우리말로 하면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말을 그대로 앞글자만 따면 ALTS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참고로 자, 이렇게 ALTS를 쓰는 경우는 상용 라인과 예비 라인이 둘 다 공급자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전 라인이라는 거죠. 한전 측에서 미리 사전에 2개 선로를 깔아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수용가들한테 이렇게 예비 선로까지 다 깔아주진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어떤 중요한 설비다, 국가의 중요한 국방부라든가 이런 다음은 모르겠지만
다른 수용가들한테도 이렇게 예비 선로를 깔아주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일반 수용가들은 그냥 한전으로부터 하나의 라인밖에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 수용가가 나는 비상시에 쓰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발전기를 설치하는 거죠. 비상용 발전기를 설치해 놓고 나서 한전 라인이 만약에 정전돼 버리게 되면 평소에 이렇게 쓰다가 여기 정전되면 내 거죠, 이건 내 거. 내 발전기를 비상용 발전기를 돌려서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이렇게 끌어다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쓰는 스위치는 우리가 ATS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그냥 ATS, 그래서 그냥 자동 절안 개폐기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ALTS, 여기 이 L자가 로드, 부하라는 얘기입니다. 부하. 그래서 이렇게 부하라는 게 들어가면 예비 선로가 있다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가볼게요. 변전소에서 비접지 선로의 접지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계전기에 영상 전류를 공급하는 것. 자, 요게 포인트네요. 영상 전류를 공급하는 장치 바로 ZCT가 되겠죠. 얘 이름이 뭡니까? 영상 변류기라고 하죠. 얘가 바로 영상 전류를 검출해서 지락 계전기를 동작시키는 그런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GPT는 뭡니까?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죠. 얘는 영상 전압을 검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영상 전압 검출하는 거고 얘가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장치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채용되고 있는 가스절연 개폐 설비 또는 원래 이름은 가스절연 개폐 장치라고 하죠. 약호로는 GIS라고 합니다. 자, 여기 특징에 대해서 틀린 거를 고르래요. 자, 우리 GIS 했을 때 이 G라는 게 바로 가스죠. 가스. 바로 무슨 가스 씁니까? 바로 SF6 가스 쓰고 있죠. 자, 이 SF6 가스가 절연 성능이 매우 우수하고 소호 능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비가연성 가스니까 불이 붙지 않죠. 화재 위험이 적고요. 굉장히 매우 우수한 가스가 됩니다. 따라서 이 가스 절연 개폐 장치는 이 매우 우수한 특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기 절연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성능이 우수하니까 소형화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대신 단점으로는 좋은 건 항상 비싸죠. 고가다라는 거 맞습니다. 2번 소음이 적고요. 완전 밀폐형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우수합니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화재 위험이 적다라는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대신에 세 번째 보면 가스 압력에 대한 엄중 감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가스절연 개폐 장치 내부에 가스압이 떨어지게 되면 외부로부터 공기가 유입되거나 이렇게 되면 성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압력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의 점검이나 교환을 하게 되면 그 내부에 있는 가스를 그대로 밀폐 용기에 빼낸 다음에 점검 보수하고 다시 또 주입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점검하기가 좀 번거로운 단점을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랭지나 산악지방 같은 경우는 이게 가스다 보니까 액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필요하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1, 2, 3번은 전부 다 정답이 되겠고요.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삼상 배전솔로 말단에 역률 60%, 60kW의 삼상 부하가 있습니다. 부하점에다가 부하와 병렬로 전력용 콘덴서를 접속하여 자, 요게 포인트네요. 선로 손실을 최소가 되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콘덴서 용량이 얼마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역률이 60%, 0.6인데 콘덴서를 달아서 손실을 최소로 만들겠답니다. 자, 우리 전력 손실은 기본적으로 역률과 제곱의 반비례 관계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역률 코사인 제곱의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 손실을 최소로 만들려면 반비례니까 역률은 최대가 돼야 될 것이다 이 얘기죠. 그러면 역률은 얼마가 최대냐? 바로 1입니다. 1. %로 100%죠. 그럼 결론은 이 문제는 무슨 말입니까? 현재 역률은 60%인데 얘를 100%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럼 100%로 개선하면 콘덴서가 얼마 필요합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역률이 코사인 세타 1이고 얘가 60%, 0.6이라면 얘를 얼마로 계산한다?
1로 계산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자, 이 조건에서 이제 콘덴서 용량 구하는 식은 P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이때 꼭 주의하실 게 뭡니까? 여기 P에는 반드시 킬로와트를 넣어야 되는 것 이렇게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은 다행히 출제자가 킬로와트로 줬으니까 상관없지만 여기 단위를 장난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항상 킬로와트가 들어간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 세타 1은 개선 전, 세타 2는 개선 후가 되는 거니까 얘를 기준한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요 개선 후 값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코사인이 1이면 사인은 얼마가 됩니까?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러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얘가 0이면 탄젠트 자체가 0이 돼버려서 우리는 요 앞에만 계산하면 끝나겠네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P 탄젠트 세타 1 이렇게만 계산하면 끝난다는 거죠. 그럼 P에는 킬로와트가 들어가면 되니까 60킬로와트 곱하기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그럼 개선 전이니까 개선 전의 코사인이 0.6이면 사인은 0.8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요거 계산하시면 콘덴서 용량이 나옵니다. 약분하니까 100이 되겠고요. 80이네요. 그러면 80 kVA가 콘덴서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자, 12번 보겠습니다. 파동 임피던스 Z1이 500, 선로 종단에 Z2와 1000짜리 변압기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이때 600kV의 전압이 진입할 경우 반사파가 얼마냐라는 거네요. 결론은 반사파 구하세요 이겁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자, 선로에 이렇게 충격파가 들어오게 되면 일부분은 반사파가 생기고 그 다음에 투과되는 파형이 있겠죠. 그래서 반사파, 투과파 두 가지 공식을 같이 묶어서 외우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공통되는 부분은 두 임피던스의 합. 여기도 두 임피던스 합이죠. Z2 플러스 Z1. 자, 이제 분자가 다르죠. 반사파 구할 때는 두 임피던스의 차. 여기에 입사파 곱하시면 되고요. 투과파는 2배의 Z2에다가 입사파를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반사파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두 임피던스 합이니까 1000 더하기 500 1000 마이너스 500이죠. 곱하기 입사파는 600kg네요. 600. 자, 요거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200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이 계산기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그대로 누르시면 되니까요. 자, 이어지는 13번. 코로나 방지 대책에 대해서 적당하지 않은 겁니다. 코로나 방지 대책 틀린 걸 고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코로나를 막으려면 코로나 방지를 하려면 근본적으로 임계전압을 높게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코로나 임계전압이 높아야 코로나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임계전압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봤더니 24.3에 M0에 M1 델타 D에 로그 10에 R분의 D. 아마 이런 공식을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 식에서 결론은 얘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 변수들이 다 높아져야 되겠죠. 그때 요 M0가 뭐냐? 전선의 표면 계수입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매끄러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M1은 날씨 계수죠. 날씨가 맑아야 되겠고요. 요 델타라는 건 공기 밀도입니다. 공기 밀도가 높아야 되겠죠. D가 바로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 D가 전선의 지름이죠. 전선이 굵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대문자 D는 선간거리죠. 그 선간거리가 커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맞는 거, 틀린 거 찾으라는 얘기니까 하나씩 보시면 자, 전선의 외경을 크게 한다. 바로 지름을 크게 한다는 거니까 맞죠. 2번. 선간거리를 감소시킨다. 얘를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물론 로그 값이니까 영향은 미미하겠지만 어쨌든 얘를 키워야 얘가 조금이라도 커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감소시킨다가 아니라 증가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잘못된 거는 바로 2번이 되겠고요. 참고로
복도체를 사용한다. 복도체라는 게 뭐죠? 전선을 굵은 전선으로 만드는 거죠. 굵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름을 크게 하는 거나 똑같은 맥락이 되는 거고요. 가선금구를 개량해 준다는 건 전선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거니까 요걸 키우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잘못된 것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관연도 기출문제에서 코로나 방지 대책을 물어보게 되면 적당하지 않은 게 아니라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 이렇게 잘 나오죠, 사실은.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른 보기들이 말이 바뀔 거고요. 코로나 방지 대책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 물어보면 복도체가 가장 적합하다라는 것도 하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4번. 송전선로의 중성점 접지 방식 중에서 지락 사고 시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루트 300까지 올라가며 지락 전류가 최소가 되는 접지 방식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포인트죠. 자, 우리가 지락이 발생했을 때 지락 전류가 최대치로 발생하는 접지 방식, 그러면 이게 직접 접지가 되는 거고요. 거꾸로 지락 전류가 최소가 되는 접지 방식 이렇게 물어보면 소호 리액터 접지가 되겠죠. 자, 물론 비접지 방식 같은 경우도 지락 전류가 대단히 작죠.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지락 전류가 대단히 작은 건 맞지만 사실 소호 리액터 접지는 우리가 병렬 공진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지락 전류가 완전히 이론상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지락 전류가 최소가 되는 것은 당연히 소호 리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네요. 15번. 자, 이어지는 15번은 이제 발전, 수력 발전 문제가 되겠는데요. 수력발전소의 댐을 설계하거나 저수지의 용량 등을 결정하는데 가장 적당한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일단 우리가 유황곡선이라는 것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유황곡선인데 이 유황곡선은 1년 동안의 수량을 가장 클 때부터 순차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유황곡선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유량도라는 건 매일매일의 유량을 그때그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1일 날 유량이 얼마고 1월 2일 날 유량이 얼마고 이렇게 매일매일 유량을 체크한 거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름철, 중간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니까 뭐 이렇게 해서 중간이 높아지는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겠죠. 이게 유량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유량도에서 그 전날의 유량에다가 오늘의 유량을 계속 더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1월 1일 날 유량, 1월 2일 날 유량을 그때그때 체크한 거라면 앞에 유량을 더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 1월 1일 날 유량이 나왔다면 1월 2일 날 유량은 오늘 유량하고 어제 유량을 합해버리는 거니까 무조건 얘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절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오늘 물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어제 유량하고 더하면 똑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고요. 무조건 경사는, 그러니까 기울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위로만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누적해서 합산했다. 그래서 얘를 적산 유량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적산이 합친다는 겁니다. 누적해서 합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속 합쳐서 맨 마지막에 12월 31일이 되면 1년 동안의 전체 유량이 얼마인지가 합산이 될 수 있고 누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바로 우리는 댐을 설계할 때 우리가 저수지의 용량, 물의 용량이 얼마가 될 건지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적산이라는 말 들어있는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16번. 화력발전소에서 매일 최대 출력이 10만 킬로와트, 부하율은 90%고요. 60일간 연속으로 운전할 때 이때 필요한 석탄의 양은 몇 톤이 필요하냐라고 했습니다. 여기 톤이라고 나왔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단 사이클 효율이 40%, 보일러는 85%, 발전기가 98%, 석탄의 발열량은 5,50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다 라고 줬어요. 지금 발열량은 킬로그램당 열량으로 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대로 계산하게 되면 연료의 양도 킬로그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우리는 그걸 뭐로 바꾸면 돼요? 톤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화력발전소에서 우리가 효율 구하는 공식이 있죠. 화력발전소 효율은 보일러에 공급한 열량 MH에다가 발전기가 생산된 열량 860에 PT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P는 전력이죠. 단위가 킬로와트입니다.
T라고 써 있는 건 뭐죠? 우리가 보통 전력량을 PT 이렇게 많이 쓰는데, 자, 이렇게 써버리면은 여기 시간 T에다가 자꾸 세크라는 단위로 이제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일부러 대문자로 썼어요. 시간은 시간인데 뭘 강조한 거냐면 아우어라는 겁니다. 아우어. 그래야 PT를 곱한 게 킬로와트 아워가 되는 거죠. 킬로와트 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다 860 곱해야 우리가 1킬로와트 아워가 860을 해줘야 이게 킬로칼로리라는 열량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킬로와트 시를 이렇게 열량으로 바꾸려면 860을 곱하는 건 맞는데 그때 여기는 반드시 시간이 들어간다라는 거를 명심하시라 이겁니다. 여기를 초로 잘못 오해하시면 틀려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일부러 대문자로 썼습니다. 강조하려고. 여기는 아우어가 들어간다. 자, MH에서 M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연료에 여기 석탄을 쓰고 있는 거니까 결국 석탄이게 되겠지만 결론은 연료 사용량이 되겠죠. H라고 써 있는 이게 바로 연료의 발열량이 됩니다. 그때 연료의 발열량의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연료 사용량은 킬로그램을 기준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킬로그램당 연료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대로 계산하면 연료 사용량은 기본적으로 킬로그램이 나온다는 걸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식에서 출제자는 지금 효율을 줬고요. 바로 연료가 석탄량이 몇 톤 필요하냐 그랬으니까 연료 사용량이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얘랑 자리만 바꾸면 되죠. 그러면 연료의 사용량은 자리 바꾸니까 발열량 H에다가 효율 860에 PT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 이제 지워볼게요. 자, 쭉 지워보시고 대입을 하시면 860에다가 P는 킬로와트라 그랬죠? 10만 킬로와트래요. 10만 곱하기 여기 시간 T는 아워를 넣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부하율도 좋네요. 그럼 부하율이 90%니까 요 출력 10만 킬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90% 0.9만 쓰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60일을 쓸 거니까 60일에다가 시간으로 하면은 24시간 여기까지 해야지 시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누기 발열량 H가 5,500 곱하기 효율인데 효율을 이렇게 주르륵 여러 개로 나열해서 주면 이 효율들은 줄줄이 다 곱해버리면 종합 효율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다 곱하시면 돼요. 사이클 효율 0.4, 보일러 효율 0.85, 마지막에 발전기 효율이 0.98. 그래서 효율을 주르륵 곱하시면 종합 효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나온 값이 단위가 뭐라고요? 킬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요 킬로그램을 구하셔서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3승 하셔야 여기까지가 킬로그램이니까요. 요 값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해주셔야 톤이 된다는 거죠. 그게 아마도 1번인가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역시 여러분이 계산기 눌러봐 주세요. 요거 쭉 누르셔서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눌러본 바로는 1번이었던 것 같아요. 자, 17번으로 가시면 송배전 계통에 발생하는 내부 이상전압의 원인이 아닌 겁니다. 자, 우리가 이상전압은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거죠. 내부적인 이상전압, 외부 이상전압. 이 중에 누가 종류가 많을까요? 당연히 내부가 많죠. 이 내부 이상전압은 다시 여러 가지 원인이 나옵니다. 뭐 계통에 사고가 난다든가 뭐 차단기가 동작할 때 하는 개폐서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생깁니다. 자, 이제 이 외부 이상전압 이게 뻔하죠. 얘는 결론은 뭐예요? 낙뢰죠, 낙뢰. 벼락 맞는 겁니다. 그게 외부 이상전압이에요. 근데 이 낙뢰가 두 가지가 있죠. 선로를 직접 때리는 직경뢰, 간접적으로 때리는 유도뢰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직경뢰와 유도뢰 두 가지가 대표적인 외부 이상전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부 이상전압이 아닌 걸 물어봤으니까 내부는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외우신다기보다도 외부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유도뢰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내부가 아니라 외부가 되겠습니다. 자, 18번. 선간전압이 154,
한상당 임피던스는 제2의 8옴. 기준 용량 100메가로 했을 때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우리 퍼센트 임피던스 기본 공식 10V 제곱분의 PZ 이렇게 하면 되죠. 또는 뭐 PNZ 하셔도 되고요. 이때 우리가 조심하실 게 있죠. 여기 용량에는 반드시 킬로볼트 암페어 쓰셔야 되고요. 여기 전압에는 반드시 킬로볼트를 써야 됩니다. 이거를 지키셔야만 이 공식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 그럼 여기 용량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기준 용량이 100입니다. 하지만 단위가 메가볼트 암페어죠. 그럼 메가는 10의 6승이고 킬로는 10의 3승이니까 얘가 들어가려면 100에다가 10의 3승 해주셔야 이게 킬로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임피던스 Z는 8옴이라 그랬으니까 8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10 곱하기 V제곱, V에다가는 킬로볼트 넣으면 되죠. 154킬로볼트니까 그대로 154의 제곱 이렇게 해서 역시 계산기를 눌러봐 주시면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계산기를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19번을 보시면 33kV 이하 단거리 송배전 선로에 적용되는 비접지 방식, 이게 포인트입니다. 비접지 방식. 이때 지락전류는 다음 중 어느 것을 말합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 비접지 계통은 델타 결선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변압기가 델타 결선돼 있고 선로가 이렇게 인출돼서 나고 있을 때 여기가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어느 한 곳에서 지락사고가 빵 하고 생겼다 이거야. 그럼 이 지락전류가 이 전원으로 어떻게 다시 되돌아가느냐? 접지가 안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전선로와 대지 사이에 이렇게 정전 용량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거죠. 이 정전 용량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비접지 계통에서 지락전류는 이 C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항상 C에 흐르는 전류는 무슨 상? 진상, 그죠? 이 진상은 앞선 전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에 흐르는 전류를 대표적으로 우리는 충전 전류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게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해당되는 곳은 바로 충전 전류 2번이 정답 되겠네요. 자, 마지막 20번 보겠습니다. 삼상선로에서 회로의 선간전압이 V, 전원에 대한 용량의 전류가 I, 전압과 전류를 기준으로 퍼센트 임피던스가 퍼센트 Z라고 한다면 삼상 단락전류 계산하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 간단하죠. 우리가 단락전류 구하는 공식 IS 퍼센트 Z분의 100에다가 전격전류 곱하면 되죠. 보통 전격전류 I라고도 쓰고 IN 이렇게도 씁니다. 지금은 I라고 줬으니까 그냥 I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단락 용량 구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뭐만 바뀌면 됩니까? 자, 퍼센트 Z분의 100 이건 똑같죠? 여기다가 전격 용량 또는 기준 용량 곱하시면 됩니다. 이게 단락 전류, 이게 단락 용량이죠. 그럼 지금 단락 전류니까 퍼센트 Z분의 100에다가 전류만 곱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은 퍼센트 Z분의 위에 100 들어있는 것만 보더라도 2번밖에 없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참고로 여기서 이 퍼센트 Z분의 100, 여기도 퍼센트 Z분의 100,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게 단락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격 값에다가 곱해서 단락을 구한다. 전격의 배수가 된다. 그래서 단락 B라고 부른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번까지 전력공학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